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수많은 뉴스들이 정신없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먼 옛날 종이신문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하던 때를 기억하시죠?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시절, 옛날 신문에 실린 뉴스를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84년 9월 3일자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 누런 신문지 한 장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42년 전 1984년 늦어름의 어느 날에 발행된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신문 일면이라고 하면 그날 가장 중요한 뉴스가 실리는 자리이지요. 그날의 일면을 가득 채운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서울이 물에 잠긴 사건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 그 시절 서울에 사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서울에 직접 사시지 않았더라도 그 시절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서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하셨던 기억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1984년 9월 1일 토요일부터 다음 날인 2일 일요일 사이, 그 짧은 이틀 동안 서울은 정말 큰 도시 하나가 동째로 가라앉는 듯한 어마어마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한강의 강물이 둑을 넘어서 동네 안으로 들이닥쳤고요. 풍납동, 성내동, 망원동, 잠실, 이런 이름들이 다 그날 물에 잠겼던 우리 동네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다니던 그 골목길, 우리 아이가 학교 가던 그 길, 우리 어머니께서 저녁거리 사오시던 그 시장,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런 흙탕물이 가득 차오른 풍경을,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풍경이지요. 오늘은 바로 그 사건, 1984년 9월 초에 그 어마어마한 서울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들춰보려고 합니다. 이 추억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삶을 이어가고 계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 잊혀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추억 속 옛날 신문 기사 이야기들을 더 많은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잊혀져 가는 우리의 옛 이야기를 다시 살려내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984년 그 비 내리던 늦어름 밤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1984년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고 계시던 그 시기였지요. 그의 여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한 여름이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열렸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무려 6개나 따와서 종합순위 세계 10위에 올랐던 자랑스러운 그해 여름이었어요. 특히 그 시절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던 대한유도학교, 지금의 용인대학교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나와서 동네가 한바탕 떠들썩했죠. 풍납동 골목골목마다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사람들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그런 좋은 여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여름이 끝나가던 무렵 8월 말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니까 한 차례 큰 비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들 생각했죠. 그런데 그 비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것은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태풍이었어요. 그해 우리나라로 다가오던 태풍의 이름이 준이었습니다. 영어 알파벳
J로 시작하는 이름의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양의 비를 쏟아붓기 시작한 거지요. 청취자 여러분, 1984년 9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 그 시간부터 서울 하늘에서는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40mm라는 비가 어느 정도냐? 앞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날 서울은 그렇게 하루 종일 비에 잠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강 유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계속 불어나던 한강 제1한강교 수위가 11.03m를 고비로 큰 위기를 넘겼으나 한강 주변 일대에서 사상자 100여 명에는 물난리를 겪는 등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지방에서 큰 피해를 내고 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한강 제1한강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강대교라고 부르는 그 다리지요. 그 다리 밑에 강물 수위가 무려 11m하고도 3cm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수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한강의 위험 수위가 10.5m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 수위에서 50cm를 더 넘어서 올라간 거지요. 정말 큰일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세요? 1925년에 우리나라의 을충년 대홍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한강 수위가 12.26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홍수 이후 1972년에 또 한 번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때가 11.24m였고요. 그리고 무려 12년 만에, 그러니까 1984년에 또 한 번 한강 수위가 11m를 넘었다는 겁니다. 1925년 을충년 대홍수 이후로 무려 62년 만에 한강이 10m를 넘어선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날의 비가 어마어마했다는 뜻입니다. 신문은 그날 서울의 풍경을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일에 이어 일요일인 2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마포구 망원동 일대가 한강물의 역류로 걷잡을 수 없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마치 전쟁 때처럼 긴박하게 대피하는 등 서울에서만도 160일 개지역, 22,532가구, 93,845명의 이재민이 생겨 대부분이 학교 등 155 개소에 수용됐다. 여러분, 이 한 줄에 그날의 참혹한 풍경이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강동구 성내동, 지금의 잠실 옆 동네지요. 그리고 마포구 망원동, 지금은 망리당일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멋쟁이 카페 찾아다니는 그 동네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정말 평범한 서민들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강물이 둑을 넘어서, 아니 역류해서 그 동네 안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강물이 거꾸로 흘러서 동네를 덮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원래 한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강 본류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니까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작은 개천들이 거꾸로 흐르게 된 거예요. 한강물이 작은 개천을 통해서 다시 동네 안쪽으로 밀려 들어온 거지요. 특히 마포구 망원동이 정말 큰일을 당했습니다. 망원동에는 마포 유수지라는 곳이 있었어요. 유수지라는 것은요,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잠시 가둬두는 큰 저수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유수지의 제방, 그러니까 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거대한 둑이 무너진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간에 가둬져 있던 어마어마한 물이 한꺼번에 한 번에 망원동 골목골목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그 광경. 사람들이 도망갈 새도 없이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어느새 허리까지 차오르는 그 무서운 광경 말입니다. 신문에서는 그 풍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전쟁 때처럼 긴박하게 대피했다고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중에 6.25 전쟁 겪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전쟁 때의 피난 풍경이 떠오를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린 자식을 등에 업고 다른 손에는 큰아이의 손을 꼭 잡고 무릎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헤치고 나오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옷장 안에 있던 귀한 사진첩이라도 하나 들고 나오시려고 마지막까지 집에서 버티시다가 결국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고 나서야 빠져나오셨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런 풍경도 있었답니다. 들통에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부모님이 그 들통을 밀면서 흙탕물 속에서 피난을 가셨다는 거예요. 1984년 9월 16일자 주간 한국이라는 잡지의 표지에 바로 그 사진이 실렸어요. 들통에 가족을 태우고 피신하는 수재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여러분, 들통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쌀 씻을 때 쓰던 그 양은 들통 말이에요. 그 작은 들통 안에 어린아이를 앉히고 그 들통이 떠가도록 부모님이 흙탕물 속을 헤쳐가셨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문에서 말한 93,845명.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그렇게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우리 이웃들이었어요.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하룻밤 사이에 집을 잃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신문은 학교 등 155개소에 수용됐다 라고 전합니다. 동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당과 교실에 갈 곳 잃은 이재민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추석을 앞두고 깨끗이 청소해둔 학교 교실 바닥에 흙탕물에 흠뻑 젖은 옷차림의 이재민 분들이 가족 단위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계시는 그 풍경. 어머니께서는 우는 아기를 달래시고 할아버지께서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시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우는 그 학교 강당의 풍경 말입니다. 그것이 1984년 9월 2일 밤 서울 곳곳의 학교에서 펼쳐졌던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었어요. 신문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3일 낮 1시 현재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사망 86명, 실종 40명, 부상 109명 등의 인명 피해와 1만 9천여 가구에 가까운 이재민을 냈으며 151억 9,372만 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기록했다. 여러분, 사망 86명, 실종 40명, 부상 109명, 이 수치를 잠시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실종이라는 것은 어디 계신지 행방을 모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절 행방을 모른다는 것은 10중 8구 흙탕물에 휩쓸려 가셨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죠. 그 시절 신문에 실리지 못한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다 있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흙탕물에 미처 도망 못 가시고 화를 당하신 우리 이웃들. 자식을 구하시려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시려다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던지신 분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웃들의 슬픔과 우리 시대의 아픈 기록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화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여러분, 신문은 그날 그 한강의 위험 수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전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강 수위가 위험 수위 10.5m를 넘어서 물이 계속 불어나자 2일 오후부터 제1한강교를 비롯 천호교, 성산대교 등 4개의 한강 다리가 3일 새벽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되기도 했다. 3일 낮 1시 현재 한강 인도교의 수위는 8.2m로 떨어졌다. 서울 시내 침수 지역은 이날 새벽부터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 오후 늦게 주민들이 집을 찾아 집 정리를 했다. 여러분, 한강 다리 4개가 통제됐다는 거예요. 제1한강교, 그러니까 지금의 한강대교, 천호교, 성산대교, 그리고 또 하나의 다리. 이렇게 4개의 큰 다리가 차량 통행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한강 다리가 통제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서울 사람들에게 한강 다리는 그저 다리가 아닙니다. 강 북쪽과 강 남쪽을 잇는 생명선 같은 거예요. 그 다리들이 다 막혔다는 것은 서울이 두 동강이 났다는 뜻이고요. 동네와 동네 사이의 왕래가 다 끊겼다는 뜻입니다. 그 시절 서울에 사셨던 분들 중에는 그날 한강 다리가 막혀서 집에 못 들어가셨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강 북쪽에 직장을 가지고 강 남쪽에 사시는 분 또는 그 반대인 분. 다리가 막히니까 회사에서 집에 못 가시고 회사 사무실에서 또는 친척 집에서 밤을 새우셨던 그 어색한 밤.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신문이 말하기를 3일 낮 1시에는 그 수위가 8.2m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11.03m에서 8.2m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많이 빠진 거지요. 위험 수위인 10.5m보다도 2m 정도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서울 시내 침수 지역도 새벽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오후 늦게가 되어서야 주민들이 집을 찾아서 정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빠진 후에 그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찾아서 골목골목 들어가셨는데 그 집이 어떻게 변해 있었겠습니까? 벽에는 흙탕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던 자국이 누렇게 남아 있고요. 안방의 장롱은 흙탕물이 가득 차서 오시고 이불이고 다 망가져 있고 부엌의 그릇들은 흙탕물에 잠겼다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마당의 화분들은 다 쓰러져 있고 그 시절 어떤 어머니께서는 흙탕물에 잠겼던 결혼 사진을 들고 우셨다고 합니다. 신혼 시절에 그 사진 한 장이 다 흙탕물에 망가졌으니까요.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을 모은 책들이 다 흙탕물에 잠겨서 글씨가 다 번지고 종이가 다 곰팡이 핀 그 책들을 보시면서 그저 한숨만 쉬셨다고 해요. 그 시절 흙탕물에 잠겼던 그 집들의 안주인들께서는 물이 빠진 다음에도 며칠을, 몇 주를 그 진흙과 곰팡이와 씨름을 하셨어요. 양동이로 흙을 퍼내시고 걸레로 닦으시고 곰팡이 핀 옷이며 이불이며 다 버리시고 그 고생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문은 그날의 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강수량도 알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폭우는 속초 653.9mm,
춘천 380.5mm, 서울 334.4mm, 인천 323.9mm의 강수량을 기록. 서울, 강원, 경기 지방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여러분, 이 수치들이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속초에 무려 653mm가 넘는 비가 내렸어요. 우리가 보통 비가 많이 왔다고 할 때 하루에 100mm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이번 비는 그것의 6배가 넘는 비가 내린 거예요. 강원도 속초가 정말 큰 피해를 입었지요. 춘천에도 380mm, 서울에도 334mm, 인천에도 323mm,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울의 강수량 334mm라는 것은 며칠 동안 내린 양이고요. 그날 하루 동안만 따져보면 서울에서는 294.8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1984년 당시 우리나라 기상대 창설 이래 가장 많은 일일 강수량 기록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서울의 운명을 좌우한 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소양강댐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소양강댐 다 아시지요? 강원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5번째로 큰 사력댐이라고 합니다. 사력댐이라는 것은 흙과 모래와 돌로 만든 댐이죠. 그 시절 소양강댐의 가장 높이는 해발 203m였고요. 최대로 물을 가둘 수 있는 한계선은 그보다 5m 아래인 298m, 아니 198m였어요. 그런데 1984년 9월 1일 오후 3시, 그 시각 소양강댐의 수위는 188.52m까지 차올랐습니다. 소양강댐 직원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비는 계속 내리고 물은 계속 차오르고, 만약에 이 댐의 수문을 열어서 물을 한꺼번에 내보내면 그 물이 한강으로 흘러가서 서울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문을 안 열 수도 없어요. 댐의 물이 너무 많이 차오르면 댐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댐이 무너지면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댐 아래에 사는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 시절 소양강 댐 직원분들께서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위기를 넘기려고 하셨어요. 댐의 수문을 최대한 늦게 열기 위해서 1시간을 버티고 또 버티셨답니다. 그분들의 그 노력 덕분에 서울이 더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느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신문 한 줄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댐의 직원분들, 그 시절의 공무원분들, 그리고 비 오는 밤에 동네 어귀에서 물길을 막고 계셨던 그 무수한 분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그 큰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문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한편 이번 물난리로 서울 지역의 모든 대학과 초중고교가 휴교에 들어갔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교 조치를 취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과 초중고가 다 휴교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갔습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이재민 수용시설이 되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 자체가 없어졌고요. 어떤 학교는 학교 가는 길이 물에 잠겨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시절 서울의 모든 학교가 한꺼번에 휴교한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날의 사태가 어마어마했다는 뜻이지요. 휴교한 학생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을 도와서 흙탕물에 잠겼던 집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어떤 아이들은 동네에서 이재민 가정을 도왔지요. 그 시절 어린 학생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동네를 위해서 손을 보탰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재민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어요. 신문은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합니다. 정부는 이재민 구호 및 재산 피해 복구 지원 대책으로 주택 한 채당 630만 원씩을 융자 60%, 정부 보조 20%로 지원하고 매물 농경지는 헥타르당 88만 2천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며 50% 이상 피해 농가의 영농 자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해 주기로 했다. 여러분, 그 시절 정부에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한 가구당 630만 원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60%는 융자,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고 20%는 정부가 그냥 주는 거였어요. 63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시절에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 시절 신혼부부가 집 한 채 살림 차리는데도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으니까요. 한 가구당 630만 원이면 작은 살림 차리는 정도는 되는 액수였어요. 그리고 농경지가 흙탕물에 휩쓸려 망가진 농민분들께는 헥타르당 88만 2천 원의 복구비를 지원했고요. 농민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빌려서 영농자금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갚는 것도 1년 미뤄줬어요. 농민분들이 한숨이라도 돌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신문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피해 지역 사업체 및 주민에게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를 감면 또는 징수유예하는 한편 이재민 중고생 자녀들의 수업료를 6개월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따뜻한 정책이지요. 이재민이 된 가정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에게는 수업료를 6개월간 안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의무 교육이 중학교까지였고 고등학교부터는 등록금을 내야 했어요. 그것도 보통 부담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재민이 된 부모님들께서 집은 잃고 살림은 망가졌는데 자녀의 수업료까지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담이라도 덜어드리려고 한 거지요. 청취자 여러분, 잠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웃의 슬픔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담긴 옛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화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옛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어주시면 그 손길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1984년 대홍수가 그 후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1984년 9월의 그 대홍수가 우리나라 역사에 남긴 의미는 정말 깊었습니다. 첫째로, 이 홍수를 계기로 남북한 사이에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수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한이 우리에게 구호 물자를 보내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 남북한 사이가 정말 차가웠던 시기였어요. 1983년에 미얀마 아웅산에서 우리나라 장관들이 북한의 테러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1년 만에 북한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정부도 망설였습니다. 북한의 선전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1984년 9월 29일에
북한 측 적십자 인원 826명이 휴전선을 넘어왔습니다. 분단 이후 그렇게 많은 북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 땅을 밟은 것은 처음이었죠. 북한에서는 쌀, 시멘트, 옷감 같은 구호 물자를 보내줬고요. 우리 측은 담례로, 담요, 카세트 라디오, 손목시계, 양복지 같은 선물을 그분들께 드렸어요. 우리도 잘 사는 모습을 살짝 보여드렸던 거지요. 그리고 그 평화 무드가 다음 해까지 이어졌습니다. 1985년에 분단 이후 최초의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어요. 40년 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자매가 부모와 자식이 평양과 서울에서 서로 얼싸안고 우는 그 감동의 장면. 청취자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1984년 9월의 그 대홍수였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남북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둘째로 그 시절 망원동 주민분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1984년에 망원동이 물에 잠긴 것이 그저 자연재해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포 유수지에 둑이 무너진 것은 그 둑을 짓고 관리했던 서울시와 시공사의 잘못이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원동 주민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서울시와 시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셨습니다. 그 소송이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큰 기관과 큰 회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절 인권 변호사로 유명하셨던 조영래 변호사님께서 그분들 편에 서주셨어요. 그래서 1987년에 1심 재판에서 망원동 주민분들이 이기셨고요. 1990년에 2심에서도 이기시고 같은 해 8월에는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셨습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큰 기관을 상대로 정의를 끝까지 지켜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자연재해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도 함께 따지고 잘못이 있다면 끝까지 따져서 바로잡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지요. 그리고 셋째로 1984년에 그 큰 홍수 이후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도시의 배수 시설을 개선하고 한강 둑을 더 튼튼하게 쌓고 댐의 운영도 더 과학적으로 하고 1990년에 또 한 번 큰 홍수가 있긴 했지만 그 후로는 점점 더 우리나라가 자연재해에 잘 대비하는 나라가 되어갔죠. 여러분 1984년 9월 그 가을의 끝자락에 우리가 겪었던 그 무서운 물난리 사망 86명, 실종 40명, 부상 109명, 이재민 1만 9천여 가구. 그 차가운 숫자들 뒤에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있고 한 가족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흙탕물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분들, 평생 모은 살림을 다 잃으신 분들, 농사 지어놓은 곡식이 다 물에 잠겨 한숨을 쉬셨던 분들, 그분들의 슬픔과 아픔이 우리 모두의 슬픔과 아픔이었지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 그 시절을 직접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1984년 9월에 망원동이나 풍납동에 사셨던 분들,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곳에 사셨던 분들, 그분들의 가슴 속에는 지금까지도 그 비 오던 밤의 기억이 깊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이 신문 기사 한 장이 오늘 우리에게 그날의 풍경을 다시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42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가 함께 견뎌냈던 그 어려움, 우리가 함께 도왔던 그 손길, 그것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신문은 1984년 9월 3일자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서울 대홍수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8월 말부터 우리나라로 다가오던 태풍 준이 9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일요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일대에 어마어마한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서울의 1일 강수량이 294.8mm로 그 시절 기상대 창설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속초는 653.9mm, 춘천은 380.5mm, 인천은 323.9mm의 비가 내렸어요. 한강 수위가 위험 수위 10.5m를 훌쩍 넘어 11.03m까지 올라갔습니다. 1925년 을충년 대홍수 이후 무려 62년 만에 한강이 10m를 넘긴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한강다리 4개, 그러니까 제1한강교와 천호교, 성산대교 등이 차량 통행이 금지되었고요. 강동구 성내동과 마포구 망원동 일대가 한강물의 역류로 다 잠겼어요. 마포 유수지의 둑이 무너져서 망원동이 정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에서만 161개 지역, 22,532가구, 93,845명의 이재민이 생겼고요. 이분들은 학교 등 155개소에 수용되어 추석을 코앞에 두고 가족과 함께 학교 교실에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사망 86명, 실종 40명, 부상 109명의 인명피해가 났고요. 1만 9천여 가구가 집을 잃었으며 151억 9,372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서울의 모든 대학과 초중고가 휴교에 들어갔고요. 그 외 지역도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교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 구호 대책으로 주택 한 채당 630만 원을 지원했고, 농경지 피해 농민에게는 헥타르당 88만 2천 원의 복구비를 지원했어요.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영농자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해 줬고요. 무엇보다 가슴 따뜻한 것은 이재민 가정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에게는 수업료를 6개월간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큰 재난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북한이 구호 물자를 보내주면서 남북한 사이에 평화 무드가 시작됐고, 이것이 다음 해의 분단 이후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졌습니다. 망원동 주민들은 그저 자연재해로 끝내지 않고 서울시와 시공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따지셨어요. 인권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199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셨지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정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 한 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도왔고 함께 일어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것이 우리 시대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추억 여행 어떠셨어요? 그 시절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셨나요? 놀라운 옛날 신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